를 찾아가서 협력을 이끌어내겠다고 원소에게 말씀하십시오. 지금 유표의 세력이 만만치 않으니 원소도 그와 연합해 조조를 치고 싶어 할 것입니다. 유비는 곧장 원소를 만나 간홍이 들려준 계략을 이야기했다. 그 말을 들은 원소의 눈빛이 반짝였다. 그렇지 않아도 유표와 동맹을 맺고 싶던 참에 유비라면 종친이기도 하니 그 일을 수월하게 해낼 것이라고 믿었던 것이다. 유비는 괜히 군사를 이끌어 유표를 자극하느니 관운과 단둘이 가서 조용히 원소의 뜻을 전하겠다고 말했다. 하루빨리 유표와 연합해 조조를 공격하고 싶은 마음이 컸기에 원소는 별 의심 없이 그의 말을 따르기로 했다. 그때 곁에 있던 모사각도가 원소에게 귀옛말을 건넸다. 주공 아무래도 느낌이 이상합니다. 관운과 단둘이 간다는 것도 그렇고 유비에게는 다른 꿍꿍이가 있는 듯합니다. 아니다. 그렇다면 오히려 군사를 내달라고 하지 않겠느냐? 원소는 각도가 과민해서 쓸데없는 걱정을 하는 것이라고 치부했다. 그렇게 기주성을 벗어나게 된 유비는 설레는 마음으로 관우가 기다리고 있는 관정의 집으로 다다랐다. 그 시각 송건도 원소의 눈을 피해 장비의 고성으로 말을 달리기 시작했다. 오랜만에 유비를 만난 관우는 다짜고짜 무릎을 꿇고 큰절부터 올렸다. 형님 그동안 무탈하셨는지요? 제가 제대로 모시지 못해 송구합니다. 유비는 그런 관우의 몸을 일으키며 눈물을 글썽였다. 아니다 관우야. 내가 아우를 지키지 못한 책임이 훨씬 크구나. 정말 미안하구나. 이제 형님 곁을 절대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러자꾸나. 나도 다시는 너와 장비에 손을 놓지 않으마. 그날 두 형제는 밤이 깊도록 형제의 정을 나누었다. 유비는 위험을 무릅쓰고 자신의 가족을 보호해준 관우에게 특별히 감사의 말을 전했다. 이튿날 유비와 관우는 일단 와우산으로 말을 몰았다. 간홍과 한 청년이 그의 뒤를 따랐다. 청년은 관정의 아들 관평으로 아버지의 뜻에 따라 관우의 양자가 되어 길을 따라 나섰던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관우가 관평의 아버지였고 유비가 큰 아버지인 셈이었다. 관우는 와우산에 가서 주창에게 딸려보낸 500명의 군사를 비롯해 배원소의 부하들을 모두 장비의 고성으로 데려갈 생각이었다. 장비가 거느리고 있는 수천의 군사에 그들을 더하면 유비도 만만치 않은 세력을 갖게 되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얼마쯤 길을 가다가 몇 군데나 부상을 입고 힘겹게 말이 달려오는 주창과 맞닥뜨렸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관우가 다급하게 물었다. 배원소가 와우산에 들어온 웬 장수에게 시비를 걸다가 죽임을 당했습니다. 제가 복수하려고 수십 명의 병사들을 데려다가 맞붙어 싸웠지만 그의 무의 솜씨가 어찌나 출중한지 이 꼴이 되고 말았지요. 그 자가 대체 누구란 말인가? 관우가 못내 궁금한 표정으로 다시 물었다. 그때 와우산 쪽에서 한 장수가 맹렬히 말을 몰라 달려왔다. 그는 유비를 보더니 말에서 내려 넙죽 절을 올렸다. 멀리서 황숙의 모습을 발견하고 한달음에 산을 내려왔습니다. 저는 조운입니다. 조운은 현재 숙부뻘인 유비를 황숙이라 부르며 최대한의 예의를 갖췄다. 말하나 마나 유비도 그의 얼굴을 한눈에 알아봤다. 유비는 일찍이 조운의 성숙한 인품과 탁월한 무예 솜씨에 호감을 느끼고 있었다. 저는 조장군 공손찬 사형의 자결 소식은 들었소? 그 슬픔을 어찌 말로 다하겠소만 이렇게 장군을 만나게 되니 조금은 위로가 되는구려. 저는 공손찬 장군의 수하에 있었으나 그 후에 믿고 따를 만한 주공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황숙의 몸을 의탁해도 되겠는지요? 스스로 자신을 찾아온 조은의 말에 유비는 한량없이 기뻤다. 누구보다 탐을 냈던 인물과 그렇게 인연이 이어져 가슴이 벅찼던 것이다. 그야말로 유비는 천군만마를 얻은 기분이었다. 영웅은 영웅을 알아본다고 했던가? 관우도 진심으로 조은을 반겼다. 유비는 관우와 조은의 보좌를 받으며 배원소의 부하들까지 전부 이끌고
장비의 고성으로 향하였다. 얼마 후 이런저런 우여곡절 끝에 다시 유비를 만난 장비는 큰 소리로 울음까지 터뜨리며 반가워했다. 다른 이들이 지켜보는 것쯤은 전혀 개의치 않는 모습이었다. 형님 잘 오셨소. 정말 잘 오셨소. 이제 이 장비가 목숨 바쳐 형님을 지킬 거요. 그날 장비의 고성에서는 크게 잔치가 벌어졌다. 비록 복사나무가 보이지는 않았으나 마치 삼형제의 도원결의가 새롭게 이루어지는 듯 했다. 유비가 문득 술잔을 내려놓고 주위를 둘러보며 흐뭇한 미소를 지었다. 그도 그럴 것이 유비를 따르는 장수들의 면모가 어디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을 만큼 화려했다. 장부가 대업을 이루는 데 뜻을 함께하는 인물보다 중요한 것이 있겠다는가? 이제 유비에게는 관우, 장비, 조온, 송건, 미축, 간홍, 축창, 관평을 비롯해 5천에 달하는 군사가 있었다. 그것을 바탕으로 힘을 키우면 곧 누구도 만만히 보지 못할 진용을 갖출 것이 틀림없었다. 실제로 유비는 얼마 지나지 않아 장비의 오래된 성을 낳아서 연암으로 세력을 뻗쳤다. 호랑이가 서서히 발톱을 드러내기 시작한 것이다. 그 무렵 강동의 손책은 파죽지세로 영토를 넓히고 있었다. 불과 26살의 나이에 갖게 된 막강한 군사와 풍부한 군량, 뛰어난 인재들이 그의 야심을 뒷받침했다. 그러던 어느 날 손책은 장경을 허도로 보내 여관과 예장까지 점령한 사실을 조정에 알리며 황제의 정식 칙령을 요구했다. 허도의 권세를 쥐고 있는 조조의 입장에서는 손책에 대한 경고의 의미로 정경을 허도에 붙잡아 두고 강동에 돌아가지 못하게 했다. 그 소식을 전해 들은 손책은 마음속으로 칼을 갈며 조조를 공격할 때가 오기를 기다렸다. 그런 소망이 닿았을까? 몇 달 후 원소가 보낸 서자가 강동에 다다라 서찰을 꺼내 놓았다. 그것을 펼쳐 읽은 손책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다. 그래, 우리와 연합해 조조를 치자는 원장군의 말씀이 진심이겠지? 그렇습니다. 저희 주공께서는 무자비하게 관세를 휘두르며 조정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조조를 꼭 벌하고 싶어 하십니다. 하북에서 온 사신의 말에 손책은 기분이 무척 좋아졌다. 그래서 장수들을 불러 성대하게 연회를 베풀며 조조와 맞붙을 결전의 날을 기대했다. 그런데 웬일인지 장수들이 하나도 자리를 비우는 것이 아닌가? 그 이유가 궁금해진 손책이 곁에 있던 부하 장수에게 물었다. 술을 마시다 말고 다들 어디로 간 것이냐? 방금 전 저작거리에 우길 선인이 나타났다는 전갈이 왔습니다. 장수들은 물론이고 백성들 모두 그를 존경하여 앞다투어 예를 올리고 있다 합니다. 그 말을 들은 손책의 표정이 심각하게 굳었다. 그는 당장 우길 선인을 잡아들여 목을 베라는 명을 내렸다. 누구든 혹세 무민하는 자는 용서치 않을 것이다. 백성들의 마음을 어지럽히면 어떻게 되는지 똑똑히 보여주마. 많은 장수들이 그 결정을 만류했지만 손책은 귓등으로도 듣지 않았다. 그런데 그것이 불운의 씨앗이 되었을까? 우길 선인의 목숨을 빼앗은 뒤부터 손책이 시름시름 앓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신혈에 시달리며 헛것을 보더니 급기야 어느 의원도 손을 쓰지 못할 만큼 병세가 심각해져 죽음의 문턱에 다다르고 말았다. 자신의 명이 다해가는 것을 느낀 손책이 아우 송건을 불러 유언을 전했다. 이제 네가 아버님에서 나로 이어진 강동의 권세를 물려받을 때가 되었구나. 모쪼록 부하 장수들과 잘 화합해 대업을 이루도록 하라. 어떤 어려움에 맞닥뜨릴 경우 나라 안의 일은 장소에게 묻고 나라 밖의 일은 주유에게 물어 그 해답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형님 희망을 잃지 마십시오. 이렇게 떠나시면 안 됩니다. 송건은 형의 곁을 지키며 안타까운 마음에 눈물을 흘렸다. 며칠이 지나지 않아 손책이 26살의 나이로 숨을 거두었고 강동의 모든 권세를 송건이 물려받았다. 그때 그의 나이 18살에 불과했다.
그래도 송건은 인재를 알아보는 눈이 있어 나랏일을 살피는 데 큰 도움을 받았다. 손책의 형이 손책의 의형제이자 동서지간이기도 했던 주유를 비롯해 노숙과 제갈근 등을 중용하여 자신의 경험 부족을 슬기롭게 보완해왔던 것이다. 그들은 송건에게 원소를 멀리하고 조조와 가깝게 지낼 것을 권했다. 하북 원소가 백만 대군을 거느리고 있다고 생각하나 그릇이 크지 못한 인물입니다. 그가 허도의 권세를 넘보다가는 조조에게 큰 화를 입을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러니 주공께서는 조조에게 유화책을 써서 원소부터 제거하는 편이 나을 것입니다. 송건은 모사들의 이야기에 진지하게 귀를 기울이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게 선책이 살아있을 때는 전쟁도 불사할 듯 했던 허도와 강동의 관계가 빠르게 좋아졌다. 조조는 자신에게 호의적으로 나오는 송건에게 화답하는 의미로 오랫동안 구금시켜 놓았던 전갱을 돌려보냈다. 그와 같은 변화를 바탕으로 송건의 강동 지배는 빠르게 안정을 찾아갔다. 조조와 송건의 화해는 원소의 화를 돋우는 일이었다. 강동의 협력을 이끌어내기 어렵게 됐다고 판단한 원소가 단독으로 조조를 칠 마음을 먹었다. 그러자 신복들이 출병을 반대했다. 아직은 때가 아닙니다, 주공. 섣불리 허도를 공격했다가는 낭패를 볼 것입니다. 전풍이 충심으로 진언했다. 하지만 원소는 그 말을 듣기는커녕 다짜고짜 전풍을 오게 가두게 했다. 더 이상 출병을 말릴 수는 없다는 생각에 조수는 다른 의견을 내놓았다. 주공, 조조를 치더라도 지공을 펼쳐야 합니다. 급히 서둘렀다가는 조조군에게 역공을 당할 위험이 큽니다. 그러나 이번에도 원소는 저수의 간곡한 충언을 듣지 않고 옥에 가둬버렸다. 그도 그럴 것이 70만에 달하는 대군을 일으켜 허도를 공격할 생각이었으므로 단박에 적을 섬멸할 자신이 있었기 때문이다. 원소는 허도를 장악하고 돌아와서 정풍과 저수에게 큰 벌을 내리기로 마음먹었다. 그런 상황이 되자 더는 누구도 원소에게 쓴소리를 하지 못했다. 원소의 출병 소식을 들은 조조는 순욱에게 허도를 지키게 한 뒤 직접 7만의 군사를 지휘해 전장으로 달려나갔다. 비록 원소에 비해 군사가 적었으나 모두 정예병이었으므로 사기만큼은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았다. 그들은 얼마 후 관도에서 대치하게 되었다. 조조는 진영을 갖추고 나서 부하 장수들과 전략회의를 열었다. 상대의 수가 우리보다 월등히 많다. 속전속결로 승부를 보아야 승산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공. 적의 수가 많기는 하나 우리의 정예병에 비한다면 오합지졸이니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조조의 말에 승윤을 비롯한 모사들의 동감을 표했다. 곧 양쪽 진영의 전운이 감돌기 시작했다. 먼저 조조와 원소 사이에 신경전이 벌어졌다. 원소야, 네가 나를 공격하는 것은 황제에게 반역의 칼을 들이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 내가 이번 기회에 너의 무례를 벌여 천하의 법도를 바로 세울 것이다. 조조의 엄포에 원소도 전혀 물러서지 않았다. 너는 동탁보다 더한 몰입배인 것을 모르느냐? 내가 너의 목을 베어 도탄에 빠진 황실의 위험을 되찾을 것이다. 양쪽 진영에서는 본격적인 전투에 앞서 기선을 제압하기 위한 몇몇 장수들의 결투가 벌어졌다. 장효와 장압이 맞붙었고 허조와 고람이 우열을 겨루었다. 그러다가 조조의 하우동과 조옹이 병사들을 이끌고 상대의 본진으로 들어가 진격하자 원소 쪽에서는 땅굴을 파고 들어가 공격하다가 역습을 당하는 식으로 일진일퇴가 거듭되었다. 그렇게 조조와 원소의 전투는 한 달 남짓. 그런데 예상했던 것보다 전투가 길게 이어지는 바람에 조조 쪽에서 문제가 발생했다. 군량이 바닥을 드러내기 시작했던 것이다.
조조는 진지하게 후퇴를 고민해봤으나 그랬다가는 원소에게 주도권을 완전히 빼앗길 것 같았다. 그래서 모사들과 책략을 토의한 끝에 서왕을 몰래 하북으로 보내 원소의 군량 보급 부대에 불을 질렀다. 그 결과 조조와 원소 모두 군량이 부족해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그러던 어느 날 뜻밖의 사건이 벌어져 전세가 급격히 조조의 쪽으로 기울게 되었다. 원소의 수하에 있었던 모사 허유가 몇몇 부하들과 함께 조조의 진영으로 넘어왔던 것이다. 원소의 사정을 훤히 알고 있는 허유는 안성맞춤의 계략을 내놓았고 그것에 따른 조조의 군사는 승전을 거듭하게 되었다. 그와 달리 원소는 시간이 흐를수록 부하 장수들의 신뢰를 점점 잃어갔다. 장압의 고란마저 적에게 항복해 스스로 조조의 수하에 들어가기를 청하더니 급기야 원소의 진영을 공격하는 선봉에 서기까지 했다. 전황이 그렇다 보니 원소는 결국 허겁지겁 말머리를 돌려 하복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다. 분하다. 이 치욕을 반드시 대갚아주마. 원소는 패배의 아픔을 곱씹으며 전열을 정비했다. 그리고 장남 원담 차남 원이 삼남 원상과 더불어 조카 고강까지 자신들의 군사를 이끌어 합류하도록 했다. 곧 조조군과 다시 격돌한 하북의 병사들은 전투 초반에 확실한 승기를 잡았다. 병사들의 수가 많은 데다 원소의 의지가 어느 때보다 굳건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쉽게 물러설 조조가 아니었다. 허도의 병사들은 황하유역까지 밀리는가 싶더니 그곳에서 배수진을 치고 원소군과 맞섰다. 뒤쪽은 드넓은 강이라 더 이상 달아날 수도 없어 조조군은 죽기를 각오하고 싸웠다. 게다가 모사 정욱의 책략에 따라 매복 작전을 펼쳐 원소군에게 크나큰 피해를 입히도록 했다. 초반의 승기를 분명 원소가 잡았으나 시간이 흐를수록 승전을 거듭하는 쪽은 조조군이었다. 급기야 원소는 아들 삼형제의 호의를 받으며 주랭랑을 치는 신세가 되고 말았다. 그나마 얼마 달아나지도 못한 채 서왕과 우금의 병사들을 만나 함께 퇴각하던 수많은 병사를 잃게 되었다. 여러 차례 죽을 고비를 간신히 넘긴 뒤 창정이 다다랐을 때 하우돈과 조홍의 공격에 일경을 당하기도 했다. 그렇게 정신없이 쫓기고 깨지다 보니 어느새 원소의 군사는 그 수가 1만도 되지 않게 줄어들었다. 더구나 병사들의 사기까지 형편없어져 하북을 주름잡는 원소의 군사라고 하기에 민망할 지경이었다. 그런데 머지않아 그보다 더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졌다. 맨 앞에서 달리던 원담이 문득 이상한 느낌이 들어 뒤를 돌아보니 원소가 말 안장에 엎드려 괴로워하고 있지 않은가? 원담이 자기 곁에서 말에 달리던 형제들을 바라보며 소리쳤다. 아우들아, 아버님에게 병고가 생긴 듯하다. 말을 멈추어라. 삼형제는 걱정스런 낯빛으로 곧장 원소에게 다가가 상태를 살폈다. 아니나 다를까? 원소의 입에서 피가 흘러나오고 있었다. 아버님, 이것이 대체 어찌 된 일입니까? 원상이 두 손으로 원소의 얼굴을 감싸며 물었다. 실은 근래 들어 몸이 좋지 않았다. 그런데다 조조에게 패퇴하는 바람에 기력이 급격히 쇠약해진 듯하구나. 아무래도 그 상태로는 원소가 계속 말이 달리는 것이 불가능해 보였다. 비록 적에게 쫓기는 처지였지만 삼형제는 그곳에 임시로 진을 치고 잠시 쉬어가기로 결정했다. 잠시 후 천막 안에 몸을 누인 원소가 삼형제를 불렀다. 내 몸이 이제 천수를 다 누린 듯하구나. 원담아, 원이야, 원상아, 너희들은 조조에게 당한 수모를 결코 잊지 말고 군사를 잘 단련시키도록 해라. 그리고 훗날 때가 되면 이 아비가 못다 이룬 꿈을 꼭 실현하기 바란다. 아들들에게 유언을 전하며 원소의 호흡이 점점 거칠어졌다. 삼형제는 눈물을 훔치면서 아버지 원소의 마지막을 이렇게 지켜보았다. 명문가의 후손이자 용장이었던 원소가 그렇게 생을 마감했던 것이다.
사실 원소는 후처 소생인 셋째 아들 원상을 총회에 일찌감치 후계자로 내정하고 있었다. 그것을 잘 아는 원단과 원인은 화북으로 돌아온 뒤 일단 자신들의 임지인 청주와 유주로 가서 몸을 낮추었다. 하지만 얼마 가지 않아 결국 맏아들 원담이 원상과 고륙상쟁을 벌이는데 원담은 오직 권력을 차지하기 위해 아버지의 원수나 다름없는 조조와 연합을 맺는 일까지 벌이게 된다. 그러자 원상은 유주로 달아나 원희에게 몸을 맡기고 그때서야 조조와 연합을 펴기에 싸움을 벌인 원담은 조홍의 칼에 죽임을 당하고 마는다. 그 뒤 생명의 위협을 느낀 원상과 원희 역시 요동으로 가서 도움을 청하는데 태수 공손강이 오히려 그들의 목을 베어 조조에게 갖다 바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진다. 한편 조조는 원소의 군사를 물리치고 기주로 진격했다. 한 번 기회를 잡은 김에 기주를 시작으로 하북을 아예 손에 넣으려는 생각이었다. 그때 곽가가 조조에게 진언했다. 주공 지금은 추수철입니다. 이런 시기에 군사를 이끌면 말발굽에 빗밟혀 논밭이 엉망이 되어버릴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백성들의 원망이 깊어질 터이니 주공께서 하복을 다스리실 때 장애가 될 수 있습니다. 일리 있는 말이로구나. 조조는 곽가의 진언을 받아들여 허도로 군사를 돌리도록 했다. 어차피 하복 맹주였던 원소의 재기가 불능해진 마당에 굳이 서둘 필요가 없는 일이라 판단했던 것이다. 그런데 허도로 돌아오는 길에 순욱이 보낸 급보가 조조에게 전해졌다. 연암에서 자신을 따르던 유벽과 공도의 도움을 받아 수만의 군사를 갖게 된 유비가 허도로 출병했다는 소식이었다. 조조는 오래전부터 염려했던 일이 현실됐다는 생각에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었다. 결국 이자가 발톱을 드러내는구나. 내가 유비를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조조는 급히 유비의 동선을 파악해 부하들을 이끌었다. 그렇게 양쪽 군대가 양산 근처에서 맞닥뜨렸다. 그간 몇 번이나 너를 귀한 손님으로 여겨 극진히 대접했거늘 그 은혜를 잊고 감히 나의 뒤통수를 치려드느냐? 먼저 조조가 큰 소리로 유비를 꾸짖었다. 한때 내가 너를 승상이라 부르며 몸을 의탁했던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가까이에서 살펴본 너의 모습은 역적이나 다름없더구나. 황실의 종친인 내가 황제 폐하를 대신해 너를 응징할 것이다. 유비는 조조와 기싸움을 벌이다가 품속에서 무언가를 꺼내 엄숙한 목소리를 읽어내려갔다. 그것은 헌제가 동생에게 건넸던 혈서이다. 충신들이 힘을 모아 조정의 간신배들을 몰아내달라는 그 칙서의 내용을 듣고 조조의 낯빛이 붉게 달아올랐다. 지난번에는 원소 때문에 유비를 없애지 못했으나 이번에는 반드시 끝장을 보고 말 것이다. 누가 나가서 저자의 목을 베고 큰 귀가 달린 머리통을 가져오겠느냐? 조조의 말에 허저가 앞으로 나섰다. 승상 제가 저놈을 죽이겠습니다. 그러자 유비의 진영에서는 조온이 달려나왔다. 둘은 치열하게 수십 합이나 맞서 싸웠지만 좀처럼 승부가 나지 않았다. 그때 관우가 병사들을 이끌고 나가 조조의 부하들과 본격적인 백병전을 펼치기 시작했다. 그뿐만 아니라 장비도 재빨리 조조 진영의 다른 쪽을 공격했다. 그와 같은 전술은 유비의 책략이었는데 오랜 시간 하북의 군사와 맞서 싸우느라 몸과 마음이 지친 조조의 병사들로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공세였다. 제법이로구나. 일단 뒤로 물러나서 전열을 정비해야겠다. 조조는 자신의 병사들이 치명타를 입기 전에 작전상 후퇴를 명령했다. 그리고 보름가량 진지를 방어하며 섣부른 공격을 자제했다. 유비가 몇 차례 공세를 펼쳤으나 잔뜩 웅크리고 있는 상대를 섬멸하기는 쉽지 않았다. 그러다 어느 날 유비에게 뜻밖의 보고가 올라왔다. 주공 연암에서 군량을 싣고 오던 공도가 매복해 있던 조조군에게 포위당했다고 합니다. 그것은 조조의 책략이었다. 유비는 깜짝 놀라며 공도를 구하기 위해 급히 장비를 보냈다. 그런데 금세 또 다른 보고가 올라왔다. 적장 하우돈이 우리의 뒤쪽으로 몰래 돌아가 연암을 공격하고 있다는 전갈입니다. 그 또한 조조의 책략이었다. 눈앞에 적을 신경 쓰느라 방심한 탓에 후방이 공략당할 위기에 처한 것이었다. 유비는 서둘러 관우를 연암으로 보냈다. 하지만 한나절도 지나지 않아 또 다른 보고들이 잇따라 전해졌다. 연암성이 하우돈에게 함락당했습니다.
성을 지키던 유벽은 몸을 피했고 관우 장군도 적에게 포위되어 힘겨운 싸움을 벌이고 있다 합니다. 공도를 구하러 간 장비 장군도 어려움에 처해 있다는 전갈입니다. 조조군의 저항이 생각보다 훨씬 거세 군량을 지키기가 여의치 않다고 합니다. 갑자기 정신없이 쏟아지는 다급한 보고들에 유비는 당황했다. 그대로 진지를 지키고 있다가는 언제 조조 쪽에서 총공격을 감행할지 모를 일이었다. 유비는 밤이 되기를 기다려 조조군이 눈치채지 못하게 발소리를 죽여가며 진지를 빠져나왔다. 하지만 산 모퉁이를 도이자마자 예상치 못한 상황에 맞닥뜨리고 말았다. 수많은 횃불들이 불타오르더니 누군가의 고함 소리가 들려왔다. 유비야, 어디로 도망가느냐? 그럴 줄 알고 우리가 길목을 지키고 있었다. 어둠이 짙어 정확히 알 수는 없었지만 그것은 조조의 목소리와 비슷했다. 유비가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머뭇거리자 그를 호위하던 조온이 말했다. 걱정 마십시오, 주공. 제가 길을 열겠습니다. 조온은 곧장 창을 치켜들고 말을 달리며 앞을 막아선 적들을 향해 갈랐다. 양쪽으로 갈랐다. 유비도 쌍고감을 휘두르며 조온의 뒤를 따랐다. 그 모습을 본 조조의 장수들이 가만히 있지 않았다. 허저에 이어 우군과 이전이 조온에게 달려들어 협공을 펼쳤다. 이곳은 제가 맡을 테니 주공께서 어서 몸을 피하십시오. 유비는 조온의 말을 듣고 잠시 망설였지만 이내 혼자 숲속으로 몸을 감췄다. 그렇게 얼마나 달렸을까? 어느새 먼 동이 틀 무렵 눈앞에 한 무리의 군사가 나타났다. 유비가 얼른 커다란 바위에 몸을 숨기고 살펴보니 다행히 그들은 모두 아군이었다. 연암성을 지키지 못한 유벽이 송건 관원과 함께 유비의 가족을 보호하며 양산으로 오는 중이었다. 그들은 뜻밖의 유비를 만나 자초지종을 듣고는 안위를 걱정했다. 그런 염려는 괜한 것이 아니어서 유비 일행은 얼마 가지 않아 장업과 고람의 병사들에게 포위당하고 말았다. 내 명이 여기서 다하는 것인가? 좀처럼 출구가 보이지 않아 위기 상황엔 유비는 크게 낙담했다. 그때 기적처럼 어디선가 조온이 말을 달려 나타났다. 장학과 고람이 즉시 조온을 공격했으나 둘 다 상대가 되지 못했다. 고람은 단박에 창에 찔려 죽었고 장합은 몇 합 겨뤄보더니 주랭랑을 치기 바빴다. 그와 동시에 관우가 수백의 군사를 데리고 나타나 장합과 고람의 병사들을 무찔렀다. 하우돈과 맞서 싸우던 관우가 유비의 사정을 전해 듣고 관평 주창과 함께 달려온 곳이었다. 곧이어 공도를 구하러 갔던 장비도 가까스로 전장을 빠져나와 유비 일행에 합류했다. 하지만 모두 처음으로 허도로 향했던 기세를 잃어버리고 장뜻 상심한 모습이었다. 유비는 패잔병이나 다름없던 병사들을 이끌고 한강까지 물러난 뒤 비로소 몸을 쉬기로 했다. 유비가 두 아우와 부하 장수들을 보며 한탄했다. 너희들 모두 훌륭한 인재들인데 못난 나를 만나 고생이 많구나. 이제 내게는 손바닥만한 땅도 남지 않았으니 곁을 떠난다 한들 원망하지 않겠다. 하루빨리 나보다 능력 있는 주공을 섬겨 공명을 떨칠 기회를 갖도록 하라. 그러자 관우가 유비의 말을 가로막았다. 무슨 말씀을 그리 서운하게 하십니까, 형님? 항우와 겨뤄 번번이 패하다가 마지막에 승리해 한나라 400년의 기반을 닦은 한고조의 일화를 형님도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무릇 벵가지 상사라 했거늘 한 번 전투에서 졌다고 큰 뜻을 버리는 것은 사내대장부로서 부끄러운 일입니다. 나라고 왜 그것을 모르겠느냐? 다만 나 때문에 상심하는 너희들을 보기가 미안해서 그런 것이다. 다른 장수들도 유비를 위로하며 끝까지 운명을 같이 하기로 맹세했다. 그때 송건이 고난의 시기를 견뎌낼 물책에 대해 이야기했다. 여기서 형주가 별로 멀지 않습니다. 그곳에 유표 장군에게 잠시 몸을 의탁하는 것이 어떻겠는지요? 그 역시 황실의 후손인데 지금 강한 군사를 거느리고 군량도 넉넉해 주공을 내치지 않을 것입니다. 그 말에 유비는 귀가 솔깃했다. 그는 곧장 송건을 유표에게 보내 자신의 부하들을 받아줄 수 있는지 의사를 타진했다. 유공이 진정 내게로 오겠다는 것이요? 유표가 송건에게 물었다. 그렇습니다. 이번 기회에 유비 장군을 품으시면 장차 명공이 허도에서 조조를 내쫓고 사직을 바로잡으실 때 큰 힘이 되어드릴 것입니다. 송건은 한껏 유표를 띄워주며 자신의 주공이 머물 곳을 찾기 위해 노력했다. 그러자 유표의 처남 채모가
유비는 한때 가까이 지냈던 여포와 조조, 원소를 모두 배신했다며 반대했다. 차라리 유비를 죽여 조조의 편에 서는 것이 형주를 위해 도움이 될 것이라는 말까지 덧붙였다. 그럼에도 유표는 곰곰이 따져본 끝에 유비 일행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했다. 다행히 하늘이 아직 나를 버리지 않았구나. 형주로 가서 몸을 추스리며 훗날을 기약하도록 하자. 형주에 갔던 송건이 돌아와 유표의 결심을 전하자 유비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